시간이 되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그랜드 퀘스트 오픈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부터 쭉 진행되어 왔던 이 작업이 드디어 오늘 마무리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그랜드 퀘스트 프로젝트는 지난 시즌 1, 2, 3 매해 진행이 되어 오면서 단 한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놀랍도록 성장을 해왔지만 문제를 잘 푸는 국가로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추격국가라고 하죠. 이제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주어진 문제를 잘 푸는 나라에서 문제 자체를 만들고 던질 수 있는 국가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 그랜드 퀘스트가 출발한 가장 큰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는 배경하에 정말 중요한 문제, 그러나 아직까지 해법이 없고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 그런 문제를 도출해보자. 이런 미션 하나를 갖고 지난 봄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개의 그랜드 퀘스트가 소개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청중은 역시 후속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묶어내서 많은 젊은 후속 세대들이 자극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영상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 영상에 나와 있던 젊은 친구들이 그랜드 퀘스트 커뮤니케이터들입니다. 이 관악 캠퍼스에 재학하고 있는 학부생 그리고 석사과정 학생들이 지난 시즌 1과 2에 제출되었던 그랜드 퀘스트를 나름의 방식으로 소화를 하고 더 젊은 친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쇼츠도 만들고 저렇게 대담 프로그램도 만드는 그런 장면을 보셨습니다. 중간중간 휴식 시간마다 계속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컨텐츠고 스스로 만든 영상인데 거의 전문가가 만든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의 희망은 역시 미래 세대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산업계와 과학기술계 여러 분야에서 이 그랜드 퀘스트를 보고 문제 자체를 가져가거나 이런 문제를 던지는 방식으로 본인들만의 그랜드 퀘스트를 도출하게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5개의 문제를 제출하고 시즌 1과 2에 20개, 각각 10개씩 20개의 문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랜드 퀘스트가 각 분야에서 최고의 문제, 최선의 문제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게 될 이 그랜드 퀘스트 문제들은 달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도구이죠.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 우리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수많은 그랜드 퀘스트가 쏟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그랜드 퀘스트는 미래 대전환을 알리는 전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로봇 분야의 과제입니다. 인간의 곁에서 안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로봇은 우리 주변에 많죠. 정말 중요한 건 인간과 정말 긴밀하게 같이 살아가면서도 안전하게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에 관한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대 전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김진수 교수님, 서울대 기계공학부 한경원 교수님, 그리고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황보재민 교수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면 이 자리에 이 세 분과 함께 이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멘토로서 조규진 서울대 기계공학부 학부장께서 같이 참여해서 여기 계신 분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진수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랜드 퀘스트 시즌 3의 로봇팀입니다. 저는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 팀에는 서울대 기계공학부의 한경원 교수님과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의 황보재민 교수님, 그리고 저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의 김진수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그랜드 퀘스트 로봇팀의 난제로 한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인간의 곁에서 안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을 과연 개발할 수 있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로봇과 이제 피지컬 인터랙션, 사람과 피지컬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이런 드림 꿈은 굉장히 예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이런 꿈은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게 소개 단골 주제로 나오는데요. 굉장히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 뭐 모든 걸 가지고 올 수는 없고 이제 몇 가지만 한번 좀 추려봤습니다. 한 30년 전부터 이제 나왔었던 영화들을 좀 보시면 이제 아이언 자이언트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센트니얼 맨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런 거대 전투 로봇이나 아니면 가사 도우미 로봇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과 피지컬 인터랙션도 하고 감정적으로도 인터랙션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뭐 이제 아이언맨 워낙 마블사에서 나온 영화 그런 많이들 봤었을 텐데요. 이런 전쟁에서 이제 사람이 부상을 당해서 이제 신체 기능을 제대로 이제 발휘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있는 로봇을 가지고 로봇이 이제 사람의 신체를 대신해가지고 이렇게 한신 없애 이런 것을 이제 그리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로봇 간의 물리적인 인터랙션이 지금 모든 순간 매 순간순간 오랫동안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음으로는 디즈니에서 나온 이런 그 빅히어로 6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베이맥스라는 것은 이제 뭐 풍선과 같이 이렇게 인플레터블한 그런 로봇인데 개인 간호 로봇인데 뭐 이 로봇이 뭐 굉장히 다양한 태스크들을 합니다. 뭐 걸어다니기도 하고 뭐 주변에 이런 여러 사물과 부딪히기도 하고 뭐 매니플레이션도 하고 사람과 이제 인터랙션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이제 그 학회에서 학술적으로도 이런 워크숍도 열렸습니다. 이게 그냥 단의 일회성으로 열린 것이 아니라 이게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학회에서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0년 가까이 계속 이어진 그런 학회이고요. 이런 학회에서는 그래서 휴먼 로봇 인터랙션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뭐 이런 센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컴플라이언스 스트럭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꿈은 오래전부터 이제 계속 있어 왔었는데요. 이런 꿈에 비해서 현실은 지금 어떨까요? 사실 현실을 지금 보시면은 사실 뭐 굉장히 좀 저희의 지금 기대치에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로봇.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가 뭐 백덤블링 하면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그게 벌써 한 4, 5년 전이죠. 근데 실제 실상을 보면은 굉장히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애지러리티 로보틱스의 뭐 DJ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이게 실제 생활에서 이제 사용되는 피지컬 인터랙션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실패 케이스들이 높습니다. 뭐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이런 웨어러블 의수 같은 로봇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사람의 의도를 잘 인식을 해서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오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뭐 유니트리에서 나오는 뭐 G1, H1 이런 것들도 이것도 지금 이게 오래된 영상이 아니라 지금 올해 나왔었던 이렇게 나왔었던 영상인데 제대로 지금 동작하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스팟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캔을 지금 사람한테 전달을 해주는데 제대로 이제 작업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에서 이런 팬시한 영상들 아마들 많이들 보셨었을 텐데요. 이런 게 사실상 지금 현실을 보면은 이게 모두가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잘 되는 케이스들만 어떻게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로봇들이 이게 얼마나 그럼 잘 동작하는지 결국 논문을 봐야 될 텐데요. 이 논문에서 이제 이런 다양한 매니플레이션을 할 때 지금 한 70% 정도만 성공을 해도 굉장히 지금 좀 성공률이 좀 높게 나왔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은 우리가 지금 원하는 정도의 수준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좀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이 피지컬 인터랙션,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 왜 중요하냐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요새 이제 보면은 이제 로봇이 굉장히 우리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집이나 뭐 병원이나 아니면 이런 공공 공간에 많이 이제 로봇들이 들어오는 시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가까운 인간의 생활권과 로봇의 생활권이 이렇게 겹치게 됨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가까운 그런 그 물리적 거리 내에서 사람과 로봇이 인터랙션하는 그런 태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이제 사용하는 케이스를 보면은 다양한 뭐 가사를 도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육아를 도울 수도 있을 것이고요. 로봇이 이런 아기의 뭐 이런 우유를 준다거나 아니면 욕실에서 아기를 이제 같이 나와 같이 이렇게 목욕을 시킨다거나 이런 태스크들을 도와주는 것을 상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그 육아나 가사를 도우면은 바쁜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겠죠. 뭐 또한 요새 이제 많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 이렇게
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많이 계시는데 그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고된 작업인데 이런 요양보호사 수는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로봇이 이런 병원에서 이런 그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을 도와주는 이런 피지컬 인터랙션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런 그 로봇이 신체의 일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사고를 통해서 팔이나 다리가 절단되신 분들은 뭐 의족이나 의수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뭐 신경적으로 신경질환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뇌졸중 환자분이라든지 파킨슨병 환자분이라든지 이렇게 모빌리티를 도와줄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사람과 로봇 간의 피지컬 인터랙션이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뭐 게다가 이제 뭐 공공 공간이나 뭐 물류 창고 이런 곳에서도 사람과 로봇이 협업하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람과 로봇 간의 피지컬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이 로봇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은 로봇이 만약 이 사람 근처에서 이렇게 안전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로봇이 결국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굉장히 대규모로 디플로이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이런 이제 large deployment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어나면은 결국 우리의 지금 일상 공간상에 로봇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로봇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오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로봇에 굉장히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왜 어려운가, 왜 디피컬티 레벨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키네마틱스만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육축, 뭐 시리얼 매니플레이터나 아니면은 패럴럴 매니플레이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엔드 이펙터의 뭐 3차원 포지션 정보랑 오리엔테이션 이것만 이제 컨트롤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봇의 뭐 키네마틱스나 인버스 키네마틱스, 뭐 트래젝토리 플래닝 이 정도만 지금 하면은 굉장히 로봇이 천천히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로봇의 다이나믹스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키네마틱스뿐만이 아니라 다이나믹스까지 고려해야 되는 테스트는 이것보다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1차원 직선에서 이제 움직이는 파트가 있고 이렇게 3차원 트리플 인버티드 핸들러이 있는데 얘 이제 이퀄리비엄 포인트 간의 트랜지션하는 이런 테스트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수행을 하려면은 이게 지금 그 각 관절마다 이제 액추에이터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파트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언더 액추에이션 하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로봇을 하려면은 이 시스템의 다이나믹스를 알아야 됩니다. 시스템 전체 이퀘이션 모션을 알아야 되고, 그런 모델 기반으로 그러면은 리니어 쿼드라틱 레귤레이터 같은 그런 그 모델 베이스드 컨트롤을 가지고 이런 걸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다이나믹스까지 구현하면 좀 더 어려운 태스크가 되겠고요.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로봇 자신의 키네마틱스랑 다이나믹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환경과 인터랙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인터랙션을 한다는 거는 이제 그 로봇 전체의 그 싱글 바디를 봤었을 때 이제 외력이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외력이 결국 로봇의 다이나믹스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죠. 이런 그 지금 아틀라스, 이제 이게 2세대 버전의 아틀라스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 로봇 손끝에 저기 이제 엘라스토머 탄성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텍타일 센서를 많이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서를 통해서 결국 이제 그 사물과 인터랙션을 할 때 얼마만큼 지금 외력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을 센싱을 해서 이런 다양한 매니플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인바이런먼트랑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태스크가 좀 더 어려워질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더 더해서 사람과 인터랙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영상을 보시면은 단순히 흡사구도 하는 로봇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환자분은 지금 사지가 아예 마비된 환자분이에요. 이게 지금 이 로봇이 뭐 다른 제작자가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도 아니고 로봇이 자체가 그 식사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그 앨런 머스크가 뉴럴링크에서 지난달에 공개한 Alex Conway. This fracture. 이게 그 사람의 뇌에 전자 칩을 이식을 해가지고 그 뇌파를 읽어가지고 이 사지 마비된 환자가 직접 이 로봇을 컨트롤해서 이렇게 식사를 보조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의 의도 인식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어려운 태스크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럼 휴먼 로봇 인터랙션을 생각을 해봤었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좀 주요 기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왜 어려울 것이냐? 그럼 당연히 사람과의 인터랙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도 인식이 지금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사람과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은 일반 그러니까 환경과 인터랙션 하는 거와는 달리 더 이제 안전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그 로봇의 이피션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세 개의 꼭지에 대해서 저희가 각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사람의 의도 인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과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라고 하면 세 가지 에이전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로봇과 환경 그리고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환경과 인터랙션을 할 때는 로봇이 로봇 자기 자신의 모델을 가지고 자기의 키네마틱스와 다이내믹스를 알고 그리고 이제 그 해야 되는 태스크에 따라서 그 환경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인식을 해서 그 태스크를 잘 수행을 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휴먼 로봇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은 결국 로봇이 추가적으로 사람에 대한 모델링, 사람에 대한 퍼셉션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자면은 뭐 사람과 로봇과 이제 환경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로봇이 해야 되는 거는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세 가지 태스크가 있겠습니다. 뭐 흔히들 이제 뭐 see, think, act가 있겠는데요. 정말로 이제 로봇이 보고 생각하고 이제 행동을 하는 그런 태스크가 있겠습니다. 이걸 좀 더 포멀리 얘기를 하면은 이제 퍼셉션과 플래닝과 컨트롤이 있겠는데요. 이 다양한 이제 센싱 모달리티를 가지고 이 퍼셉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예전에 그 물체와 인터랙션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그 물체가 환경과 이제 인터랙션 할 때는 그 물체가 이제 얼마나 뭐 단단한지 혹은 뭐 부드러운지 혹은 그 물체가 얼마나 뭐 이제 깨질 수 있는지 뭐 이제 그 안에 뭐 컵 안에 뭐 물 같은 게 있는지 혹은 뭐 이게 투명한지 얼마나 무거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걸 고려를 하기 위해서 많이들 이제 비전 센서나 아니면은 뭐 텍타일 센서를 가지고 퍼셉션을 진행을 했었었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휴먼 로봇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은 사람의 의도를 이제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사람의 의도는 굉장히 임플리시트한 것도 있고 익스플리시트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임플리시트한 이런 그 의도 같은 경우에는 뭐 BCI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사람이 지금 눈이 어디를 응시하는지 이런 거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의 표정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의 제스처나 아니면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동작 센서를 가지고도 이런 임플리시트한 의도를 좀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익스플리시트한 그런 휴먼 액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람이 로봇을 조작할 수 있는 조이스틱 컨트롤러를 가지고 이렇게 인터랙션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요새 많이 뭐 얘기가 되고 있는 이런 자연어를 가지고 대화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익스플리시트하게 인텐션을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도 인식 부분을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센싱 모달리티에 대해서 어떠한 한계점들이 좀 있는지를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토크 센서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 이제 인더스트리얼 매니플레이터 많이들 아실 텐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통적인 이런 그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모터와 굉장히 높은 이런 기어비를 사용을 해서 포지션 컨트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작업이 굉장히 그 위치적으로는 정밀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백드라이브를 하지는 않고요. 역부동성이 지금 없고 또 게다가 이제 외부와 이제 포스 인터랙션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인더스트리얼 매니플레이터가 어떤 움직이다가 다른 물체와 부딪히면은 결국 로봇이 부서지거나 아니면 그 물체가 부서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물체가 아니라 사람이 되게 되면은 사람의 부상을 야기시킬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이런 그 전통적인 인더스트리얼 매니플레이터는 이런 안전 펜스 안에서만 많이 동작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협동 로봇, 코봇 개념이 많이 예전부터 벌써 한 지금 20-30년 전에 이제 나왔어서 많이들 들어보셨었을 텐데요. 이런 이 코봇도 사실 뜯어보면은 본질적으로는 이제 산업용 로봇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모터와 이런 그 기업이 높은 하모닉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코봇에는 이런 토크 센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이런 토크 센서가 각 관절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력이 있을 때 그 관절마다 전달되는 이런 토크를 센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지금 이런 코봇 개념이 독일의 나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DLR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시가 되었었는데 이거를 쿠카 로봇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해서 그러면 이런 걸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외력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순응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이 엔드 이펙터 팁을 계속 움직일 수도 있고 어디에 부딪히면은 거기에 순응해서 멈출 수도 있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것도 코봇도 산업용 로봇입니다. 굉장히 무겁고요. 사람 손이 뭐 끼케야 한 3-4kg 되는데 이런 로봇들은 한 20kg, 30kg 그래서 굉장히 무겁고 여전히 이제 굉장히 높은 기어비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부동성이 안 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거기에 뭐 빠르게 부딪힌다 이런 걸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렇게 리액티브하게 안전하게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여전히 이게 사람의 일상생활에 적용되기에는 큰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음으로는 요새 굉장히 뭐 활발하게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LLM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전 랭귀지 모델 혹은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 많이들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Hey, figure one, 지금 what do you 이제 see right now? 피커사에서 개발한 오원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작년 영상인데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네, 여기서 이제 사람이 이제 뭐 내가 먹을 걸 좀 Sure thing. 했더니 그것을 잘 인식을 하고 대화를 이해를 하고 이렇게 사과를 짓는 이런 영상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이런 그 물체 인식이 Can you explain why you AI 모델을 얘기를 하기 전부터도 예전부터도 많이 있었었습니다. 고전적으로 이제 물체 인식하는 알고리즘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약 한 10년 전에 이 그 신경망 구조의 알렉스넷이 굉장히 한 수백만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체 인식을 했더니 고전적인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잘 된다라는 것이 이제 좀 증명이 되면서 이런 그 신경망 구조의 LLM, 뭐 VLM 모델들이 지금 많이들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도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뭐 챗GPT나 이런 것들 많이 써보셨을 텐데 근본적으로는 이런 할루시네이션 문제들이 있고요. 이제 뭐 사실상은 정확하지 않은데 이걸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로봇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잘못된 액션이 사실 사람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런 그 LLM, VLM 모델들은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체 인식까지는 뭐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의도를 인식을 할 때에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할 때는 이제 맥락과 어떤 그 목적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뭐 욕실에서 내가 그 아기를 뭐 목욕시키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도와준다 이런 태스크를 상상을 해보면은 만약에 그 보호자가 물 속에다가 이제 손을 집어넣는 그런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아기를 씻기기 위해서 받치는 행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물의 그 수온을 확인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물에 있는 뭐 그런 거품 같은 거 걷어내는 행동일 수도 있고 똑같은 행동이더라도 의도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구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도메인 시프트 뭐 이런 LLM, VLM 모델들이 뭐 인터폴레이션은 굉장히 잘 되지만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넘어가는 익스트라폴레이션은 좀 많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셋 그런 환경과 이제 인풋이 좀 바뀌게 되면은 다른 환경 그런 것에서는 적용이 꽤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얼타임 레이턴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꼭 대화로 이렇게 LLM으로 이제 의도를 전달을 한다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이런 다이나믹한 행동들 굉장히 많겠죠. 뭐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운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스포츠에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매일 일어나는 걷기, 달리기 이런 운동을 할 때 사실 이걸 우리는 로봇과 얘기를 항상 이걸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의도를 전달을 하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좀 LLM 모델이나 VLM 모델들은 물론 뭐 모델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레이턴시가 좀 뭐 한 뭐 수백 밀리세컨드 혹은 수초에 이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다이나믹한 액티비티를 도와주는데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이나믹한 액티비티로는 사실 이런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웨어러블 로봇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이제 개발을 했었던 고관절을 도와주는 웨어러블 로봇인데 이 로봇으로 하여금 이제 사람이 지금 어떤 모션을 하는지 걷고 있는지 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고 지금 보행 주기에서 어느 순간인지 이런 것을 잘 인식을 해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보조력을 전달을 해주면 사람이 이렇게 걷는 모션을 하거나 뭐 다른 동작들을 할 때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개발했었던 로봇인데요. 이렇게 다이나믹한 액티비티를 도와주는 로봇 어플리케이션 생각을 해보면은 피지컬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의도 인식이 지금 그 대화를 통해서 전달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플리케이션의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센싱 모달리티를 사용을 하고 있느냐? 보통은 이제 모션 센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뭐 IMU나 자이로나 아니면 풋 프레셔 센서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걷기나 달리기 이런 동작들이 굉장히 사이클릭한 모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이게 또 이제 계속 그 동작을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그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동작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디텍션을 하기는 하지만 이런 추가적인 가정을 가지고 정확한 타이밍에 이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이제 그럼 한계가 뭐냐면은 이런 스테디 스테이트 로코모션이 아니라 넌 스테디 스테이트 로코모션이 되면은 그런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맞는 타이밍에 적절한 보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렇게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이 많이 깨지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사람의 의도를 잘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의 넘어지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미끄러질 수도 있고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스텀블되는 걸려 넘어질 때 사람이 어떻게 그 균형을 지금 회복하는지에 대한 어떤 논문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스윙 페이즈 때 어느 시점에 걸렸는지에 따라서 사람은 이제 밸런스 리커버리하는 스트래티지가 막 달라지게 됩니다. 그 걸린 다리를 바로 이렇게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그 다리를 내려서 반대쪽 다리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그 걸린 다리를 이제 내릴 때 얼마나 딜레이를 가지고 내리느냐 뭐 등등 굉장히 리커버리 스트래티지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로봇으로 하여금 이런 걸 도와준다고 하면은 사람이 지금 어떤 리커버리 스트래티지를 하는지를 굉장히 빨리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사실 넘어지는 거는 뭐 수백 미리 세컨드 안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일어나겠죠. 근데 이런 리커버리 스트래티지를 나는 지금 이 다리를 내려갖고 이제 지금 리커버리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걸 잘못 인식을 해서 이걸 넘어가게끔 리커버리를 하게끔 그렇게 로봇이 도와준다면은 사실상 이 밸런스 리커버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지금 넘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은 지금 뭐 EMG나 EEG 그런 센싱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근전도 신호나 아니면 뇌파 신호를 센싱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의 의도를 인식하겠다가 이제 골자인데 사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레졸루션도 굉장히 낮고 아니면 이제 뭐 서페이스 EMG 이제 비침습적으로 하는 그 뉴럴 신호를 센싱을 하는 건데 뭐 드리프트도 일어나고 뭐 시간이 지나면 뭐 땀에 의해서 이제 신호도 잘 나오지도 않고 드리프트도 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러면은 비침습적으로 이제 그 신경 신호를 센싱하는 게 아니라 침습적으로 인베이시브한 뉴럴 인터페이스를 하려는 시도도 이제 최근에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영상인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제 BCI 회사를 설립한 뉴럴링크에서 지난달에 공개한 영상인데요. 여기 이제 나오는 환자분은 뭐 그 루게릭병 환자나 아니면은 척추 손상 환자, BCI 환자. 그 정말 그래서 이제 사지를 좀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뇌 수술을 통해서 전자칩을 여기에 이제 이식을 하면은 그 뇌파 신호를 이제 잘 인베이시브하게 인식을 해서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직접 이런 사지 마비된 환자들이 이런 로봇을 지금 컨트롤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것도 제한점들이 있죠. 이게 굉장히 근본적으로 이제 인베이시브하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뭐 내 몸 안에 이런 것들 칩을 넣는다라고 하면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지금 뭐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도 굉장히 좀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드리프트도 일어나고 또한 이게 지금 굉장히 간단한 의도밖에 지금 현실상은 지금 인식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차원의 인텐션만 지금 간단하게 지금 인식이 되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좀 더 고차원적으로 그 하이 디멘셔널 인텐트는 지금 디텍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센싱 모달리티에 대해서 사람의 의도를 지금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사실 이런 사람의 의도 인식을 지금 실시간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여전히 많이 잘 되고 있지 않고 오픈 챌린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황교안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기계공학부에 있는 한경원이고요.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의도 파악의 다음으로 이제 피지컬 세이프티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린 거를 요약을 하자면 이제 피지컬한 인터랙션에는 여러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같은 공간에서 로봇과 공존하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컨택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로봇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로봇과 콜라보레이션, 협동을 하면서 약간의 가끔씩 접촉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의도적으로 컨택을 하면서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 레벨인데요. 이제 이 단계에 오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세이프티입니다. 저희가 세이프티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 정말 아무리 좋은 로봇이 있더라도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이프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이프티라는 장벽이 깨져야만 정말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해질 거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안전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는 정말로 시급한 문제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이런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4가지 정도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안전하게 상호작용을 하려면 센싱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센서로 이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또 사람을 인지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메케니컬 디자인, 이제 기계적으로 디자인이 제대로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요즘 이제 AI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AI적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기계적으로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되고 그러면 효과적으로 더 간편하게 더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메케니컬 디자인과도 관련될 수 있지만 이제 결국에 가장 먼저 닿는 부분이 스킨이기 때문에 스킨이 어떻게 디자인되냐가 또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전한 컨트롤, 이제 컨트롤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센싱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센싱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멀티모달,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티드 텍타일 센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 있으면서도 넓은 면적을 감싸면서 센싱할 수 있는 센서들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디텍트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컨택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슬립이 일어난다. 얼마나 세게 만지고 있는지 아니면 뭐 온도 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필요로 하고 있고요. 이거를 단순히 매그니튜드뿐만 아니라 이제 디렉션도 필요한 사실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특별히 또 저희가 챌린지를 이 센서를 만들기 위한 챌린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센서 자체를 제작하는 것.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온도, 압력, 뭐 컨택 등등을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는 센싱 방법을 물론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각각을 센싱할 수 있는 센서들을 만들어서 통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정확도도 더 높고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각을 얇고 유연하게 만드는 게 아직까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런 것들을 얇고 플렉서블하게 디자인하고 또 매뉴팩처링하는 게 첫 번째 챌린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각각의 센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결국에 통합해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통합하는 게 또 엄청난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각의 센서들이 서로 약간 커플되어 간섭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가 올라가서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지만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 압력 센서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스트레칭이 일어나는데 그게 압력 신호로 압력 센서는 인지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센서를 같이 합쳤을 때 각각에 간섭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통합되는 게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그게 층층이 잘 쌓일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된 센서도 만들었다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결국에는 멀티모달 센서를 만들어도 활용을 하지 못하면 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손꼽히는 챌린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때 어떤 거를 더 신뢰하고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빠르게 인식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게 또 다른 챌린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기계적 디자인 챌린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어댑티브 메커니즘, 수능형, 적응형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이제 컨택과 컬리전, 이제 컨택과 컬리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닿는다고 안 좋은 거는 아니죠. 이제 저희가 세이프한 컬리전이 있고 아니면 피해야 할 컬리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택은 괜찮은 거고, 그러니까 세이프한 컨택은 괜찮은 거고 너무 큰 충격의 컬리전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이런 시리스 일라스틱 액추에이터라는 거를 개발이 됐는데요. 이제 이 액추에이터와 로드 사이에 약간의 컴플라이언트한 스프링 같은 거를 이제 끼워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스프링이 약간 그 충격을 흡수를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스프링을 활용해서 외부 힘 센서 없이도 조금 정밀하게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거를 넘어서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고요. 근데 또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개발된 것 중에 하나는 이쪽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새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새의 발 아니면 그리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그걸 단순히 이제 흡수하는 게 아니라 뭔가 움직이면서 반응하면서 그 충격을 흡수하고 또 그럼으로써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새를 생각하시면 빠른 속도로 날면서 사냥감을 한 번에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나무에 딱 제대로 착지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이런 메커니즘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충격이 왔을 때 약간 이렇게 접힙니다. 접히면서 바로 이제 물체를 잡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떨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떨 때는 충격을 제대로 흡수해야 되고 어떨 때는 그런 충격을 약간 활용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베리어블 스티프니스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이제 강성을 그때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임팩트를 부드럽게 흡수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또 정확도가 중요할 때는 조금 단단한 강성이 좀 단단한 형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하이 임팩트 컬리전에 이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제 끝부분을 가볍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충격량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매스에 관련해서 비례해서 충격량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가볍게 디자인하냐가 충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킨을 제대로 디자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다음이 이제 소프트 로보틱 스킨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킨이 로봇과 사람이 인터랙션 할 때 가장 먼저 닿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버퍼링 역할도 해줄 수 있고 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을 해야 되지만 하지만 내구성이 되게 좋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되게 큰 챌린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손과 비교하자면 사람 손은 이제 마모도 잘 되지 않고 물론 찢어질 수는 있지만 재생 능력이 있다는 게 사실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저희가 인공적으로 만든 재료들은 아직 재생 능력이 있으면서도 뭐 부드럽고 그런 것들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모가 덜 되거나 덜 찢어지는 재료를 만드는 게 아직까지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센서들을 임베딩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제가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센싱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로봇이 사람을 인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로봇도 사람한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스킨이 그런 작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로봇을 너무 꽉 잡았을 때 너무 꽉 잡았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온도에 대한 거라든지 이제 로봇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로봇이 느끼는 거를 조금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활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컨트롤입니다. 이제 아무리 좋은 기기가 있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컨트롤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선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콜리전과 세이프한 콜리전, 그러니까 그 컨택을 디텍트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준우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우선 중요해요. 이게 내가 괜찮은 컨택인 건지 아니면은 내가 피해야 될 컨택인 건지를 인지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컨택이 닿았을 때 그거를 이제 컨트롤로 어느 정도의 힘을 내가 어느 정도의 충격을 흡수할 것이고 어느 정도 내가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모션과 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세이프티는 휴먼 로봇 인터랙션에서 이제는 정말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지하는 센싱, 또 이제 기계적인 하드웨어,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컨트롤이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은 이제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사람과 직접적인 인터랙션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이제 반응적인 안정이 아닌 이제 사람을 이해하고 또 이제 프로액티브한 안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황보재민 교수님께서 이어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황보재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 파트는 이제 에너지 효율에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우선 에너지 효율이 왜 휴먼 로봇 인터랙션에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포인트들 제가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이제 컨비니언스, 편리함. 당연히 여러분도 이제 핸드폰 배터리가 뭐 2시간만 간다라고 하면은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로봇들이 저희 일상생활에 오고 사람과 인터랙션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배터리가 오래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오래 가야 되는데 또 저희가 더 좋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는 물론
그런 배터리가 나오면 좋지만 이게 약간 희망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트렌드를 보면은 더 에너지 덴시티는 낮은데 더 싸고 환경이 좋은 뭐 그런 배터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냥 배터리가 좋아지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고 저희가 에너지 효율적인 로봇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써놓은 거는 저희가 로봇이 뜨거워지면은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안 좋다는 거는 로봇이 과열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과열이 되면은 사람과 인터랙션 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건 뒤에서 이제 또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 cost effectiveness라고 적어놨는데요. 그 배터리가 뭐 이것도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보면 배터리 자체도 비쌉니다. 배터리가 뭐 저희가 500번 쓰면은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2시간에 다 소모를 하면은 엄청나게 배터리 많이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가격적인 면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로봇이 2시간 작업하고 2시간 충전하고 2시간 작업하고 2시간 충전하고 이런 로봇이 2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도 네, 배터리가 오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세이프티는 이제 뭐 배터리가 그 뭐 뜨거워지는 것도 이제 세이프티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로봇에 커런트가 많이 흐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로봇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뭐 당연히 열이 나서 위험한 걸 수도 있고 볼티지가 높아서 위험한 걸 수도 있고 무게가 커져서 위험한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전적인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저희가 에너지 효율적인 로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몇 가지 예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 중국에서 만든 휴머노이드가 그 스스로의 배터리를 교환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배터리가 오래 못 가서 로봇이 뭐 충전만 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저런 충전 스테이션을 저희가 별도로 가정에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가정에서 저희 이제 인터랙션을 한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또 배터리를 자주 갈아줘야 된다는 문제는 계속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람 인체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저희가 쿨링을 할 때 그 당연히 피로 서큘레이션으로 쿨링을 합니다. 그런데 로봇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시도한 로봇이 제가 아는 로봇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일본의 샤프트인데요. 이게 이제 한 11년 전 그쯤에 이제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 나가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중간이었는데 이제 중간 대회였는데 그 1등을 했고요. 최종 대회는 이제 저희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님이 우승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제 그때 굉장히 유명해진 로봇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 인수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런 서큘레이션 이 한마디로 그 리퀴드 쿨링입니다. 제가 피를 흉내내는 쿨링을 만들었는데 그게 결국은 리퀴드 쿨링이죠. 근데 이 로봇이 만들고 그 후에는 또 사람들이 리퀴드 쿨링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리퀴드 쿨링 되는 로봇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너지 효율이 결국 중요하다. 오래가는 로봇이 중요하고 오래 가려면 저희가 에너지 효율은 로봇 자체도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 탱크를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게 컴퓨터라면은 어느 정도 괜찮지만 움직이는 로봇에 물 탱크를 달고 계속 걸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제 효율적인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왼쪽은 사실 제대로 공개된 로봇들이 아니라서 배터리 시간을 말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제 오른쪽에 이제 중국에서 판매되는 휴머노이드들을 보면은 보통 배터리가 2시간 간다라고 광고를 해서 판매를 하고요. 근데 그 컨티뉴어스 오퍼레이션 이게 계속 사용할 때는 1시간도 안 갑니다. 그래서 물론 뭐 어떤 게 맞는 숫자냐라고 하면은 뭐 둘 다 이제 뭐 의미 있는 숫자죠. 근데 계속 저희가 로봇을 작업을 시킨다고 하면은
1시간 작업하고 2시간 배터리 충전하고 네, 이게 반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걸 궁극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아까 열 관련돼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이 제가 이제 가만 서 있으면은 100와트 에너지를 냅니다. 제가 100와트를 쓰고 결국 100와트를 쓴다는 거는 그게 열로 100와트가 날아간다는 거죠. 근데 저를 이렇게 만져보면 별로 뜨겁진 않아요. 그게 이제 그 열이 온 몸으로 다 퍼져서 그런 겁니다. 그 발열 소스가 다 퍼져 있죠. 왜냐하면 피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전자기기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사진 전자제품 관심 많으신 분들은 뭐 보셨겠지만 굉장히 일부분만 뜨거워지고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키보드 닿는 데가 이제 CPU가 있어서 거기에 굉장히 뜨거워지면은 네, 불쾌하다. 뜨거워서 위험하기도 하고 화상의 위험도 있고 사용자가 불쾌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지금 휴머노이드는 한 500와트 정도 일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할 때 뭐 가만히 서 있으면 약간 더 적겠지만 작업을 한다거나 좀 복잡한 자세를 취하면은 한 500와트 정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달리거나 그러면 훨씬 많이 먹죠. 근데 가정에서 되게 천천히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 500와트고요. 그러면 사람이 100와트인데 약간 따뜻한 정도죠. 500와트면은 굉장히 뜨거운 정도일 거고요. 근데 그 500와트의 열이 일부분의 파트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로봇들은 사실 그 뭐 몇 가지 쿨링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팬을 단다거나. 근데 팬을 달면은 소리도 굉장히 시끄럽고요. 또 그 팬이 뜨거운 공기가 그 사람한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팬을 어디에 다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도 사실 어디에 달아도 포텐셜하게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위험한 점입니다. 뭐 사람은 이제 더 뜨거워지면은 이제 땀도 나고 네,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또 로봇은 없다. 네, 이런 것들이 단점이고요. 그래서 로봇이 사람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4종 로봇으로 마라톤을 완주를 했는데요. 그때 저희 참고는 4종 로봇입니다. 4종 로봇은 저는 연구하고 있고 그런데 42kg 로봇이 300와트 정도 먹습니다. 휴머는 그 사람은 70kg 사람이 800와트 정도를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무게 대비로 해도 사람보다 이제 적게 에너지를 먹는 그런 로봇이 되고요. 그런데도 그 저희 로봇을 만져보면은 특정 부위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80도가 넘어가고 사실 만지면은 이게 뛰는 로봇이 멈춘다 이게 멈춘 상태에서 만진다라고 하면은 특정 부위는 무조건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이제 시스템이죠. 그래서 사람보다 더 효율적이게 만들어도 저희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게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쿨링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들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더 적게 쓰게 하거나 네, 이 둘 중 하나가 돼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4종 로봇이 에너지를 어떻게 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연구하고 네, 그 부분을 이제 줄이려고 계속 노력 중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모터에서 열이 많이 나고요. 모터란 거는 그 이 구리선이 이렇게 감겨 있죠. 구리선이 감겨 있는데 저희가 이 공대분들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류를 흘리면은 전선에 전류를 흘리면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열이 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 그래프에서 카퍼로스라고 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열이 많이 나고요. 그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그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서 모터에서 나는 에너지 소모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치명적이고 어떤 것들의 에너지가 크고 그럼 그걸 어떻게 줄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저희가 더 연구를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맞춰서 네 그 이 열 소모가 바뀝니다. 또 설계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쉽진 않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에너지 소모를 줄이려면 궁극적으로 새로운 구동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로봇들은 네, 어떻게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또 시도를 안 한 거 아닙니다. 로봇 학자들은 옛날부터 새로운 구동기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카퍼의 컨벤셔널 그 일렉트리컬 모터 기반의 구동기도 있지만 이렇게 아예 새로운 구동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구동기들도 결국 그 전기 모터의 효율을 따라잡지 못했어요. 항상 더 효율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이제 그 전기 모터 효율 뭐 92%, 93% 이렇게 나오던데 왜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특정 오퍼레이션 포인트에서만 맞는 거고요. 다양한 오퍼레이션 포인트에서는 효율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이제 그 가솔린 엔진 뭐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사실 가솔린 엔진이든 모터든 이 오퍼레이팅 포인트에 따라서 효율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건 아직 대답을 안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챌린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김진수 교수님, 한기영 교수님, 그다음 제가 발표한 것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로봇들은 굉장히 리피티티브 프로그램드 모션, 이게 반복적이고 프로그램된 정형화된 모션을 합니다.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굉장히 팬시한 비디오들이 나오는 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비디오입니다. 그게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적용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지금 쓰이는 대부분의 로봇들은 정말 공장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 가능해지다라고 하면은 로봇이 사람의 반응을 하고 특정 상황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행동을 읽어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저희가 그 한기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로봇들은 굉장히 단단한 로봇들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까 나왔던 그런 스킨이나 컴플라이언트 액추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람과 더 인터랙션이 가능하게 소프트하고 컴플라이언트하고 세이프한 인터랙션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inefficient 액추에이션을 해결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더 안전해지고 더 오래 사람과 인터랙션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쿨링 솔루션은 더 조용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사람과 인터랙션이 가능한, 즉 위에는 이제 뭐 노인분들을 도와주는 로봇이 될 수도 있겠고 아이를 돌보는 로봇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당연히 사람과 인터랙션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물체와 인터랙션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들이 가능해지다라고 하면은 아래 것들도 자연스럽게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포럼을 시작하면서 인사말을 드렸는데 정작 제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시즌 1, 2, 3까지 책임지고 있는 서울대 이정동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즌 1과 2에서는 각 분야의 좌장에 해당하신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근데 시즌 3는 저희가 포맷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꿔서 오늘 발표하신 분들 보신 것처럼 젊은 라이징 스타들 아니군요. 라이징이 아니라 이미 떠오르신 스타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도전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시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조규준 교수님께서 멘토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토론을 리드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이번에 세 번째로 로봇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지금까지도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다뤄오기는 했는데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슈를 크게 세 꼭지로 해서 세 분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 그 세 분의 이야기들을 아마 지금까지 쭉 들으셨었는데요. 뭐 간단하게
먼저 간단하게 요약하는 의미로 먼저 김진수 교수님부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준비하시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표 내용 말고. 예, 네. 저는 사실 이걸 준비를 하면서 사실 이게 휴먼 로봇 인터랙션에서 저희가 이제 의도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 어플리케이션에 좀 포커스돼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 지금 뭐 범용적인 휴머노이드 얘기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로봇에서의 이제 휴먼 로봇 인터랙션을 얘기를 하느냐, 어떤 로봇에서의 지금 휴먼 인텐션을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지금 사용돼야 되는 지금 센싱 모달리티도 굉장히 좀 다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약간 어떤 포괄적으로 제너릭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센싱 모달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어떠한 센싱 모달리티를 쓰든지 간에 결국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사람의 의도를 지금 정확하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제가 준비를 해보면서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지금 솔루션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는 저도 지금 약간 어떤 접근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답을 내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센싱 모달리티를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국 이런 뉴럴 시그널이 같이 접합된 그런 뭐 뉴로 비전 뭐 랭귀지 모델 뭐 이런 것들이 뭐 된다면은 뭐 이게 정말 놀랄만하게 이게 그 의도 인식이 잘 될 미래는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좀 잘 기려지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챌린지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쨌든 잘 해결이 돼야지 결국 로봇이 이런 인간 생활에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 잘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휴먼 인텐션을 잘 디텍션하는 것이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꼭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아까 그 영상 중에 밥을 먹여주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좀 와닿게 생각을 해보시면 누가 나를 밥을 먹여주는데 나는 김치 먹고 싶은데 계속 옆에서 콩만 집어주는 거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로봇이 집안에 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야 가서 수건 가져와 이랬는데 엉뚱한 거 뭐 가져오고 나는 지금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엉뚱하게 하고 있고 그런 것들 문제를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한경 교수님께서 세이프티. 저는 이어서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새 교수님과 멘토 교수님 이렇게 의논을 하다가 로봇이 상호작용을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뭘까 했을 때 이제 의도인식, 안전, 이제 효율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이 어떻게 보면 조금 큰 모든 거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안전이 해결되려면 정말 여러 방안에서 아직까지 챌린지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센싱과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것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고요. 사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이제 로봇 분야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소프트웨어로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풀려고 하는데 사실 하드웨어적인 디자인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사실 어느 정도 이 스마트니스가 들어가 있어야만 컨트롤도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왔을 때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하고 안전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 말고 하드웨어적인 것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안전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들 뭐 자율주행 기술 나온 지 한 20년 됐는데 아직도 이제 사고 우려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람이 타 있는 상황인데 로봇은 혼자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얘가 안전하지 않다면 얘가 갑자기 집안에서 휴머노이드가 걸어다니다가 사람 위로 엎어진다든지 뭐 이런 일이 틀림없이 만에 하나라도 생겼을 때의 이슈. 그래서 이 세이프티가 해결이 안 되면 로봇이 저희 일상생활에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효율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 황보재빈 교수님. 네,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토론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봇 쪽에서 이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지만 그 사람과 인터랙션 한다는 게 뭐 정말
그 안전에서도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또 사람이 뭘 할지 모른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 저희가 이제 챌린지를 내놨지만 단기간에서 뭐 아무리 뭐 돈이 많이 들어오고 훌륭한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해도 단기간에 이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물론 지금 뭐 연구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AI가 또 이제 도입되면서 어느 정도 속도는 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실 만큼 그렇게 빠르게 이제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로봇 쪽을 연구하면서 효율 쪽 그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는 이제 보행에 대해서만 이제 에너지 효율을 많이 높여봤는데, 그러면 이제 머니플레이션이나 이제 손에 작업을 할 때, 그다음에 뭐 쿨링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뭐 사람을 든다거나 인터랙션을 할 때 네, 어떻게 효율을 높일 건지, 이게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로봇이 마라톤을 뛰었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효율이 좋은 로봇이 나온다는 아니고, 그냥 달리기 때 이제 효율이 좋은 로봇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터 설계도 그 어플리케이션에 맞춰서 바꿔야 되고, 그런데 또 다양한 휴머노이드라는 로봇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타스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디 하나에 맞추기도 쉽지 않고요. 거기다가 이제 한경영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스킨이나 다양한 센서들이 들어가고, 뭐 쿨링을 또 워터 쿨링을 하고, 그럼 무게가 계속 늘어나면서 또 효율이 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최적화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니팩처링 내에서 최적화해서 만들 수 있냐라는 게 굉장히 큰 한계고요. 뭐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손에 베어도 힐링이 되고, 근데 저희는 로봇을 고무로 만들면 그 좀 다르면 또 사람이 가서 교체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파트가 또 한 수백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그는 단기간에 성능은 잘 나올 수 있지만 메인테넌스가 너무 힘들어서 못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조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 이런 퍼셉션이나 프리딕션, 휴먼 인텐션 프리딕션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설계 문제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얽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던지는 큰 숙제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주신 효율 문제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 로봇을 실제로 쓰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되게 로봇이 지금은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무거운 로봇을 써야 되나? 훨씬 가볍게 로봇을 만들면 효율도 올라갈 거고 안전할 거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로봇의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효율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1%, 2% 효율 높이자 이런 정도 얘기가 아니고 혁신적인 뭔가 방식을 좀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효율 단어가 사실 효율이라는 단어이긴 하지만 훨씬 더 큰 혁신적인 어떤 효율을 추구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세 분 이야기를 간략히 요약해서 들었고요. 먼저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먼저 질문을 먼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1학년 이현섭입니다. 세 분 모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는데, 사실 이전 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은 약간 그 구조가 실제 현장에서 다른 로봇에 비해서 효율성이 높지 않다라는 이유로 좀 사장되는 로봇이었었는데, 현재 다시 부상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런 AI 기술과 그런 말씀하신 많은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특정 현장, 작업 현장에서 거기에 최적화된 구조를 갖는 로봇들에 비해서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누가 황보재민 교수님? 네. 그럼 제가 답변 드리면요. 우선 그 규모의 경제라는 면에서 저희가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맞춰서 로봇을 설계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의 폼팩터를 수백만 개 찍어내는 게 더 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하나의 폼팩터로 많이 찍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로봇팔을 로봇팔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로봇팔이 생산 라인에 가려면
그 생산 라인을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사람이 가서 한 반년이나 1년이나 그 프로세스에 맞춰서 저희가 그 생산 라인을 설계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저희 로봇 8 같은 게 모션이 제한적이고 워크스페이스가 이제 제한적이라서 그런 거가 크거든요. 또 툴을 못 쓴다는 단점도 있고. 근데 휴머노이드가 툴도 잘 쓰고 잘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런 작업 현장에 놔두기만 하면은 그 6개월이나 1년을 아낄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그 라인이 어떤 똑같은 부품을 100만 개 만드는 라인이다라고 하면은 정말 거기에 6개월 써가지고 특화시켜서 만드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라인이 한 200개 만들고 또 다른 라인 만들어야 되고 계속 라인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또 6개월이나 1년을 쓸 수가 없어요. 네. 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또 이게 항상 좋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특화된 로봇이 잘 쓰일 수 있는 데가 있고 휴머노이드가 잘 쓰일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휴머노이드가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아직은 약간 암울해 보이는 거는 사실인데 그냥 미래를 보고 저희가 연구를 해 나가는 거죠. 혹시 뭐 추가로 제가 조금 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치킨 굽는 로봇 뉴스에 막 나온 거 보셨나요? 로봇이 치킨을 굽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많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게 매장들이 왜 많이 안 들어갔을까요? 다 매장들이 조그매요. 그래서 직원 한 2-3명, 4명밖에 없는데 이 팔은 치킨 굽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근데 사람이 들어가면 치킨도 굽고 포장도 하고 계산도 하고 치우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가 이제 들어가면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의도 인식과 안전과 효율과 이게 다 해결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게 가능해진다면 그러면 지금 많이 못 쓰고 있는 그런 로봇들이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이 학부 1학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더구나 기계공학부 예. 우리 차영학 설계 퀘스트에 들은 학생입니다. 우리 그랜드 퀘스트에 가장 최적화된 오디언스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예. 예.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부 박사과정생 이정원인데요. 이제 세 분의 연사분들께서 이제 HRI 관련해서 3가지 꼭지로 이제 발표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에 사실 윤리적인 안전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민감 정보를 어떻게 다룰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사람에게 로봇이 다가가기 위해서 IRB라는 최소한의 이제 안전망이 있기는 한데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다뤄본 적이 있으신지 그런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진수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파킨슨 환자 대상으로도 실험을 하시고 이러셨기 때문에. 예, 지금 IRB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IRB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할 때 이게 윤리적으로 결국 그 사람한테 얼마나 좀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인류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그 지식을 진보를 시키고 싶은데 사실 그 실험 이제 그 로봇이 효과적인지 이런 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 실험이 결국 들어가게 되고요. 임상 실험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에 있어서 그게 이 실험이 지금 위험하진 않은지. 그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다이렉트리 이렇게 베네핏보다 지금 그 사람이 받는 그 페널티가 더 크진 않은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IRB 승인을 받고 저희가 많이 연구를 진행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휴먼 로봇 인터랙션 이거를 앞으로 이제 점점 더 해결을 하려면은 사실 사람이 인볼브된 실험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 그 사람이 한테 얼마나 이게 좀 안전한지 이런 것들이 실험적으로 가능한지 또 하나의 꼭지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조금 더 윤리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이거 민감한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런 거에 좀 더 이제 포커스된 질문이라고 이해를 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근데 지금은 그거를 논의를 하기조차도 좀 이른 시기 아닌가. 일단은 뭔가 모든 이런 지금 기술적인 챌린지들이 다 해결이 되고 나서 사실 다른 필드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뭐 보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그런 게 이슈가 되는 것도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해킹도 쉬워지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를 논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로봇에서 휴먼 로봇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개인 정보나 이런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되는 것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기에도 아직 기술적이 지금 그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건 맞지만 그것보다 지금 더 시급한 그런 다른 문제들이 더 우선시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은 네 첨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너무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먼 미래를 보고 그냥 하나의 윤리적 안전만 생각하면 또 너무 어려운 문제 같은데 이게 사실 스텝 바이 스텝이거든요. 그러니까 AIRB 받을 때도 우리가 처음부터 뭐 사람과 앉는 로봇을 만들겠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사람과 뭐 손을 컨택을 하는 뭐 이렇게 조금씩 단계 바이 단계로 넘어가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 IRB 승인을 받을 때 이게 안전하다는 거를 증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증거를 제시하고.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세분화로 나눠서 요 단계에서 일단 IRB를 받아서 요만큼으로 뭔가 실험 결과를 얻고 요게 안전하다는 게 증명됐으면 또 그걸로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이렇게 차차 가는 게 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조금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윤리는 사실 이 문제는 로봇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나왔던 이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차페크 희곡에 처음 로봇 단어 나왔을 때부터 로봇이 처음에는 인간들 도와주다가 이제 인간을 해치기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이 윤리 문제는 뭐 로봇뿐만 아니라 AI도 그렇고 모든 기술에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뭐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전에 앤드류 응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앤드류 응도 망치를 생각을 해봐라. 이게 무기냐 도구냐. 그래서 사실 윤리 문제는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데 사람한테 그 잣대를 그 사용하는 사람한테 그 잣대를 가해야 되는 거지 기술한테 이제 그 잣대를 대면서 발전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에 되게 동의를 하고요. 윤리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고 그거는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잣대를 가야 되기는 할 거고 하지만 그 윤리 문제 때문에 기술의 발목을 잡기 시작하면 생존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사실 그렇게 많이 돼가고 있거든요. 중국은 이제 윤리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은 저희가 완전히 기술이 없는 나라가 되고 지금 보면 유럽이 이런 규제 윤리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왜냐면 거긴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해서든 이제 기술을 늦추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고 미국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해서든 좀 치고 트럼프 들어오면서부터 그게 더 심해진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질문. 네, 세 분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두 번째 강의에 그 센싱 하는 쪽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휴머노이드나 어쨌든 기계 그 인간인데 저희가 어쨌든 감각을 느끼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는 피부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는데 그 피부가 없는 상태에서 그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그 방금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감각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해결을 하고 나가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미래에는 어쨌든간 완전히 인간과 비슷한 피부를 갖고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를 만들게 될 텐데 그럼 그 피부 두께만큼 내부의 어떤 그런 구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슬림해져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피부에도 뭔가 센싱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아마 넣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 그럼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그 피부에게 느끼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말씀 주신 게 지금 로봇들은 스킨이 아직 없는데 이제 스킨을 어떻게 적용하는 게 중요할 것이면 이제 센서를 접목시키는 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스킨은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사람 피부처럼 느끼면서 그 피부 자체가 뭔가 컨택이 있을 때 뭔가 더 잘 그리핑을 하게 해준다거나 인터랙션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요. 약간 물리적으로 있는 피지컬한 레이어의 특성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센서가 사실 인베드 돼야 됩니다. 저희가 피부가 사실 그런 그냥 물리적인 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 텍타일 센서들이 메케놀이 기계 수용체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현이 돼야만 저는 정말 진정한 로보틱 스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그 상용화된 로봇에 넓은 면적에 사용하는 스킨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정말로 필수적으로 중요한 손가락 끝이라든지 꼭 있어야만 되는 곳만 있는데, 사실 연구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arge area, 뭐 아예 팔을 감싸는 로보틱 스킨이라든지 센서가 들어간. 근데 그거의 이제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이제 넓어도 밀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센서 여기 하나 붙이고 여기 하나 붙이는 것보다 센서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일단 제작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거의 와이어링도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센서가 여기만 하더라도 뭐 수십 개가 되고 몇백 개가 되면은 사실 그거를 와이어만 100개가 넘어가면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그 센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실제로 적용되고 활용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스킨은, 이제 로보틱 스킨은 그런 센서와 아까 제가 살짝 언급드렸던 센싱뿐만 아니라 뭔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기능까지 뭔가 탑재된 여러 가지의 그런 기능들이 있는 로보틱 스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네. 저도 조금 추가를 드리자면, 사람은 센서가 무진장 많죠. 근육도 무진장 많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나오는 로봇들 보면은 사람의 근육 개수에 비해서 훨씬 작은 숫자의 액추에이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내고 있거든요. 센서도 이제 비슷할 것 같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센서 숫자만큼 다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많아져야 될 거고, 근데 이제 효율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게 효과적으로 센서들을 잘 써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도인식과, 그러니까 의도인식 잘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로봇을 만들기 위해 딱 필요한 정도의 센서가 뭐냐, 그거를 이제 앞으로 찾아야 되는. 그는 그 테슬라도 보면 자율주행 그냥 카메라만 가지고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 센서 그냥 카메라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애는 라이다 쓰고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항상 이제, 그러니까 테슬라는 되게 싸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좋은 센서가 아니고 이런 통합적인 관점에서 어떤 센서가 필요한지를 잘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수술 로봇도 처음 나왔을 때부터 걔가 센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센서 넣어야 된다고 연구를 무진장 많이 했는데, 이제 몇 년 됐죠? 수술 로봇 나온 지 거의 한 20년 지나고 나서 작년인가요? 작년 비로소 센서가 하나 딱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만 하는 거여서. 그동안 계속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센서 필요 없다 그러다가 센서 딱 나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효율이 올라갔다. 그래서 그 수술 속도를 30%를 뭐 더 빠르게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센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냥 무조건 센싱을 잘해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어떤 사용하기 좋은, 안전하게 우리의 의도를 잘 이해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 네, 안녕하세요. 그 기계공학부 1학년 학부생 그 조연우입니다. 그 아까 전에 그 옆에 학생이 질문했던 거에 이어서 조금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어떤 한 로봇을 개발한 다음에 그 로봇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게 이제 규모의 경제 측면이라 그런 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일상적인 태스크를 진행하는데 그 가장 옵티마이즈된 형태가 꼭 인간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다른 방향으로 이런 뭐 유니버설한 태스크를 할 수 있는 어떤 로봇이 개발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이제 뭐 없다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외에 뭔가 인간의 형태의 뭐 휴머노이드가 가지고 있는 뭐 다양한 다른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휴머노이드가 꼭 사람 형태여야 되냐라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모든 거를 사람을 모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사람의 크기와 형태를 모사했을 때의 장점은 이제 결국에 우리가 휴머노이드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에 들어와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사람 기준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뭐 간단하게 문고리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쉽게 잡을 수 있는 위치에 문고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사람의 형태와 비슷하면은 이렇게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환경에 들어왔을 때 로봇이 조금 더 태스크들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꼭 사람처럼 생겨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그거는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형태보다는 기능적인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휴머노이드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로봇을 만드는 건데 대신하려면 사람처럼 팔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잡고 손이 있어야 되고 인식을 하는 비전과 센서들이 있어야 되고 또 모바일 할 수 있는 다리나 뭔가 꼭 다리 형태가 아니더라도 바퀴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게 꼭 그 사람 형태라기보다는 사람의 기능을 모사하는 그런 모빌리티, 뭐 매니퓰레이션, 그리핑, 퍼셉션, 뭐 인지 그 띵킹 뭐 이런 것들이 모사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말씀하실? 예, 뭐 저도 뭐 추가로 지금 황영 교수님께서 가장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 인류 사회가 지금 그 저희 매번 움직이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자체가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로봇도 결국 사람과 비슷한 사이즈의 비슷한 기능을 하면은 이런 인프라를 굉장히 잘 이제 리버리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휴머노이드라는 개념이 좀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태스크로 스페시픽하게 얘기하면 그 특정 태스크는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뭐 설계를 할 수 있겠지만 범용적으로 이걸 다 하려고 한다라고 보면은 휴머노이드의 특성이 결국 사람과 어느 정도는 좀 유사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이점이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실제 뭐 메커니즘 같은 거는 이게 지금 최선이냐는 좀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휴머노이드 중에서도 꼭 다리가 있지 않는 그런 휴머노이드들도 뭐 있고요. 사실 그 업계에서도 이제 뭐 연구자들마다 굳이 그냥 윌드로 모빌리티를 지금 하는 게 충분하지 않냐. 물론 뭐 이제 바퀴가 달리면 이제 뭐 계단이나 이런 부분을 뭐 움직이는데 이제 더 단점이 있겠지만 사실 요새 나오는 것들 보면 이제 뭐 바퀴가 달렸음에도 이제 계단을 올라가게끔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떤 구조 어느 정도의 유사성은 사실 필요하지만 그 기능을 특정 그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똑같을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제 뭐 휴머노이드 핸드도 보면은 사람은 사실 이게 5가지 손가락이 다 있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도 굉장히 지금 많은데 지금 휴머노이드에서 손을 개발을 할 때도 이게 꼭 5개 손가락을 좀 다 구현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약간 그 개발하는 회사들마다 연구자들마다 약간 좀 다 의견이 다 있거든요. 어느 정도 맞아 1개, 2개로는 여전히 굉장히 이제 좀 리미테이션이 좀 분명한데 한 3개 정도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모션을 다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결국 이렇게 손가락 5개를 다 구현을 하면서 모든 디그리 오브 프리덤 이제 뭐 세지테플 라인뿐만이 아니라 뭐 손가락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에이비덕션, 에이디덕션 하는 이런 모든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다 이제 구현을 하면은 물론 뭐 당연히 좋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함에 의해서 올 수 있는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구동기도 굉장히 그럼 많이 넣어야 되고 무거워지고 그럼 여기 이제 디지털 매스를 굉장히 줄여야지 아까 얘기한 뭐 세이프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얻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 결국 이게 꼭 사람의 그 모든 관절과 모든 모션을 지금 다 모사를 하는 게 정말 베스트냐 그건 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의 이런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그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사성은 필요를 하긴 한데 사람과 온전히 꼭 똑같이 가야 되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만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보행 로봇 하는 사람이어서 이제 그 보행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 저희가 이제 4종 로봇을 하는데 그게 한 1m 정도에 아까 40km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로봇도 굉장히 좁은 빌딩에 가면은 그 코너를 잘 못 돌아요. 그 코너를 돌려 그러면 이 직사각형이 이게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학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또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좁은 환경, 특히 이제 뭐 공장 이런 데 가면 더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비집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려면 뭐 4족이나 6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적합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야외에서 하거나 아니면 좀 넓은 데서 짐을 옮기는 정도를 하거나 해야지 실제로 이제 뭐 손으로 작업한다 이건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이제 바퀴도 저희가 정적으로 가는 일은 사실 공장에서는 대부분 바퀴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두 개 뭐 이족과 바퀴의 차이가 뭐냐라고 좀 말씀드리면 그 바퀴는 이제 서포트 폴리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뭐 빠르게 이제 코너를 돈다거나 빠르게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한적이에요. 그 저희가 앞으로 가속할 때도 이제 다리가 뒤에 있고 앞으로 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퀴가 있고 이 상체가 이렇게 고정돼 있으면은 가속할 수 있는 그 값이 제한돼 있거든요. 나중에 동력학 배우시면 배우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빨리 뭐 밀거나 야외 뭐 외부에서 충격이 온다거나 이럴 때 반응하는 게 훨씬 느려요.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혹은 코너를 빨리 못 든다거나 이게 재빠르게 이동을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예. 저는 기술 진화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이 바디 폼이나 거기에 또 같이 매칭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길게 보면 한 20억 년, 30억 년, 뭐 짧게 봐도 한 600만 년 정도 과정을 거쳐서 진화적으로 찾은 옵티멀 솔루션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로봇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솔루션 값을 레퍼런스로 두고 적어도 한 80억 명 정도의 레퍼런스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를 두고 연구 개발을 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 레퍼런스가 우리 생각을 고착시키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 그런 지금 질문이 굉장히 모호한 어떤 솔루션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결국은 마켓입니다. 시장. 결국은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휴머노이드가 못 들어왔던 이유는 어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과 기술의 이제 간격이 너무 컸던 거고 지금 이제 간격이 좁아지고 있어요. 시장과 이 기술 간격이 좁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럼 어떤 시장이 있느냐를 봐야 되고 지금 휴머노이드가 들어가야 되는 시장은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대체해야 되는데 지금 공장에 가보면 웬만한 거 다 자동화돼 있어요. 기계들로 쫙 자동화돼 있고 사람이 하는 거는 지금 휴머노이드가 하기 되게 어려운 일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될 거냐? 그러니까 빅 퀘스천 마크. 러니 브룩스 같은 분은 안 된다. 3년 있으면 휴머노이드에서 다 망할 거다. 지금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실제 뭐 조단위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너무 재미있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로봇 입장에서. 근데 결국 이게 시장과 기술의 간격이 그만큼 많이 좁아진 것은 사실인데 과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시장들이 휴머노이드만 필요할까?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시장이라는 게 결국 사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 더 이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필요해지고 있고 꼭 휴머노이드로만 해야 되나?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각자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잘할 수 있는 로봇, 저런 상황에서 잘할 수 있는 로봇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시장이면 이제 되는 거죠. 시장이면, 마켓이면. 지금 서빙 로봇도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갔어요. 아니 생각해보면 서빙 로봇 돌아다니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바쁠 때는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또 너무 좁아요. 돌아다녀야 되는데 너무 좁은데 서빙 로봇 돌아다니기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결국은 이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솔루션을 만들어요. 솔루션. 그 솔루션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사람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거를 어떤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사람들이 결국 사람이에요. 결국은 아까 80억 말씀하셨는데 80억도 아니고 한 10명만 만족시킬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10명이 매일같이 쓸 수 있는 로봇을 만드실 수 있으면 그러면 엄청 성공하실 거예요. 10명이 필요로 하는 그냥 억지로 쓰는 게 아니고 나 이거 없으면 정말 나 불편하고 힘들어. 나 이거 있으니까 내가 더 쉽게 돈 벌 수 있어.
이런 로봇을 진짜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시장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이제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런 형태의 로봇이. 그래서 지금은 휴머노이드가 많지는 않고 대부분 이제 AMR이라든지 뭐 이런 로봇팔들이 많은 시대. 그리고 수술 로봇 생각해 보세요. 수술 로봇 휴머노이드 아니잖아요. 휴머노이드 만들어서 수술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지금 로봇 회사 중에서 제일 잘 나가거든요. 지금 시총이 현대차의 2배입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 시총이, 시가총액이 그 정도로 엄청난 회사가 됐기 때문에 그게 결국 마켓 니즈를 파고 들어간 거거든요. 의사분들이 앉아서 수술하실 수 있고 훨씬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고 이거 그게 중요한 거지 기술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기획과학생이라서 더 열심히 얘기하게 되는데 어쨌든 솔루션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과 사람에 대한 이해도 되게 높아야 된다.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환경인 건지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하고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다음 세션 시작하기 전에 특히 학생분들은 여기 선생님들 혹시 뵙기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복도에 나가실 때 붙들고 질문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세 분의 젊은 로봇 스타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